월요일 총선 열차 출발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에 배현진 의원 퇴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새해 초죠. 또 배현진 의원 피습까지 정치인에 대한 테러 피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많은 주민들 유권자들 네.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지금 두려움이 좀 있고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저희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괜한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호감이 있는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냥 눈으로 찌리릭 쳐다보고 그냥 가시지 네. 직접 행동으로는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결국 다들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한국 정치를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현상입니다만 이 극단적인 진영 정치화 이게 사실은 결국 증오와 적개심을 계속 재생산하고 동원해내면서 정치의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또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 정당화 논리로 계속 각인시켜 나가는 또 우리 유권자들도 계시고 또는 두 번째는 저는 그것을 퍼나르는 저는 1인 매체 영향력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인 매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그냥 막 무조건 퍼나르고 그걸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정당화의 기재로 작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피습, 배현진 의원 피습을 통해서 정치 문화의 개선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치권의 대호각성 또 네. 인터넷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네, 뭐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거의 공감하고요. 네.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좀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치가 위축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정치 위축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무서운 결과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그 유튜브를 주로 매개체로 한 일종의 이제 확증 편향의 정치, 그 증오와 대결을 계속 부추기고 확대시키는 이 정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퍼나르고 전파하는 그런 1인 매체나 혹은 유튜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의 문제다. 그걸 이용하고 정치에 동원하고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 정치의 자화상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여야 할 거 없이 그 대목에 있어서는 좀 깊은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보호 얘기가 부쩍 나오는데 이게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대중을 만나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거 때 되면 그 대중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스킨십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경호 경계 이런 게 강화되면 그 정치인들하고 대중이 만나는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건 정치인들이 자기 메시지를 정확하게 대중들한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한 경호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딜레마도 있고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양당도 그렇지만 제3지대 정당에도 신변보호팀 배치할 것이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피습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도 미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세나 이런 거 하는 중에 글쎄요. 위축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범죄가 만약에 모방 범죄 형식으로 확산되거나 아니면 이제 무차별하게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터져 나온다면 정치권 전체에 일단 위축되는 현상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이런 큰 피습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당의 배현진 의원이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의 어떤 이해득실 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3지대까지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제3지대에도 지금 각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각 정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또 더 큰 증오심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일 수 있거든요. 양쪽 다. 뭐 이낙연 전 대표든 이준석 전 대표든.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한 경호 경계도 사실은 경찰 측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누가 피습을 당했는데 어떤
범죄자의 어떤 계획과 어떤 배경과 동기에 의해서 일어났느냐를 따져보면서 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피습을 당한 측과 피습을 가한 가해자 측 사이의 그 공방 속에서 예. 피습을 가한 측이 만약에 뭐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아니면 피습을 가한 가해자가 민주당 당원이었다 이럴 경우 약간의 정치적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이해득실 관계로 뭐 이렇게 타산해서 된 문제는 아니고요. 정치권 전체가 저는 또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생각이 몇 년도는 정확히 안답니다만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수이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자작극 자해를 하기도 했어요. 아. 막판에 그렇게 해서 사실 당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 피해 테러라는 건 면밀하게 여러 가지 많이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 중에 또 하나가 이 사건 발생 현장 감식부터 좀 두 사건이 좀 달리 대응됐다. 경찰이 그 부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보고 논란이 계시는지요?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부산에서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경황이었고 네. 경찰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보존이 잘 됐느냐 이런 논란을 사후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가 됐고 네. 특별히 현장 보존에서 추가로 수집될 증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괜한 논란이나 정쟁거리 삼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명백한데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그러니까 범인 신상부터 시작해서 그 범인이 남겼다는 네. 이른바 변명문까지 일체가 다 비공개되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 뭐 범인의 신상 정보와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만 네. 통상의 저런 정도의 범죄의 경우에 이제 공개 사항에 해당하는데 네. 그걸 비공개한 것도 석연치 않고 어쨌든 경찰의 수사가 초동부터 조금 좀 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예를 들면 국회 정무위라든지 행안이라든지 계속 이제 국회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일종의 이제 그 의도나 네. 배후에 대해서 그 의심하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피습 사건은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의 반영인데 그에 대해서 서로 자성하고 성찰하고 이걸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또 총선에서의 어떤 그 정쟁거리로 동원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 썩 공감하지 못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정제화되는 그 발파이 되는 게 계속 가짜뉴스 생산할 수 있을 궁금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계속 상임위 요청하면서 상임위를 열어서 따지려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배현진 의원 피습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의 테러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조사 수사 과정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모론 뭐 자작극 양쪽에서 약간 극단의 가짜뉴스를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인이 잡혔으니까 그 범인에 대해서 신상 공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의 정치적 입장과 병행 동기, 범행의 준비 과정, 네. 계획, 그다음 배경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저는 면밀하게 다 수사해서 있는 것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그 두리뭉실해서 넘어가는지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제3, 제4의 또 다른 저는 범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 범죄 행위 재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 갈등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자, 계속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2012년도에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이제 당에 계시니까요. 예.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저도 이제 서울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울의 분위기로서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치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밑바닥의 민심은 우리 당 지지자분들한테서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과의 일종의 이제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단 서로 화해하고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걸 겪고 나서도 민심과 우리 당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일단 4월 총선까지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탠스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치러야만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지금 흐름이고요. 저는 그 흐름과 민심을 지난번 그 논란 갈등 속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저는 수용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받은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지 예. 않고서야 사실은 그 사건이 사퇴하라고 만약에 요구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사실은 갈등이거든요. 그러나 그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봉합했다는 것은 서둘러서 용산도 민심을 읽었다. 그리고 민심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발 양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가 된 건지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점 또 차이점 어떤 게 있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차기 주자의 얼굴로 예. 총선을 치르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때는 MB 정부가 임기 끝날 말이었습니다. 때니까요. 그런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힘이 빠졌다는 걸 인정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거의 전권을 실어주다시피 해서 그게 성립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다면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받아들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갈등이 한번 이 표면화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만둬라 네. 라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얘기한 거고 그거는 내 뜻에 반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여론에 밀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이 다녀간 걸 공개하면서 향후에 그게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네. 한 발 물러섰는데 저는 여전히 잠복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기 권력, 미래 권력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반윤 유권자 정서가 강하다는 겁니다. 결국 공정이라는 가치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공정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기행까지 여기 겹쳐져 가지고 정말 이 바닥 민심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지금 굉장히 뭉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기조 변화 없이 그것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앞으로 공천이 남아 있으니까요. 2차 갈등의 소지가 내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공천을 누가 하느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내가 이 당을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이철규 그 전 사무총장의 존재가 간단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실의 뜻에 의해서 임명된 분인 것 같아요. 이번 갈등의 와중에서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실의 의지대로 공천을 좌우하려고 하면 또 한 번 이제 2차 내전이 벌어지고 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천 부분. 네. 이번에 한동훈 체제가 네.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인가요? 네. 김무성 체제가 될 것이냐. 사실은 이 갈림길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번에 민심의 승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봤고 네. 또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개인적인 사석에 사는 이야기 뭐냐면 오히려 이런 윤한 갈등이 터져 나온 게 일찍 터져 나온 게 잘 됐다. 빨리 나온 게. 왜냐하면 이게 잠복해 있다가 그때 김무성 대표 체제 때처럼 정말 그때 제일 중요한 때 마지막 때. 총선에서 마지막 공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눌러내리고 김무성 대표가 옥센 들고 나르샤 해버리면요. 옥센 안 들고 왔다 하지만. 네. 대책이 없어버립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후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일찍 터지길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네. 그 일찍 터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생겼고 민심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용산도 알고 당도 알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놓고 뭐 또 기싸움을 할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 윤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미 민심의 판정승이 끝났기 때문에 공천에서도 일부 뭐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슬러서 공천에 대해서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되지도 않은 부적합한 인사들을 뭐 내려꽂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박원석 봅니다. 의원님. 1차 갈등에 대한 민심의 판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끝나지 않았죠. 결국 그 디올백 받은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든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든 네.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정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엔 김건희 여사의 승리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니 달라진 게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봤으나 결국에는 김건희 의사의 완력에 의해서 밀렸다라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은 그걸 차갑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년에 뭐 기자회견이 됐든 기자회견을 안 하신다니까 뭐 대담이 됐든 거기서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지 그거 안 되면 제가 보기에 총선 민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실도 그 민심의 흐름을 냉혹하게 또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저는 그 희망 섞인 그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관건은 그거죠. 김건희 여사가 과연 승리한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것이냐 알 수 있는 것이냐 딱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건희 여사 사과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우리가 왜 그 가해자를 욕해야지 왜 우리를 비난하냐. 윤재욱 대표가 했던 말이죠. 아니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민심을 반영해서 어떤 식의 공천이 나올지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까지. 저는 윤재욱 대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몇몇 분이 있었죠. 몇몇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 공천 과정이 공정하게 시스템에서 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공천이 중요한데 또 공천도 공천이지만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장명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희들도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도 이재명 대표만 또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 한 분 정도만 지금 연동형을 그대로 좀 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당 지도부나 당내 분위기는 다시 병립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지금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을 조만간에 내겠습니다만 우리 당은 시종일관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립형으로서 우리는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병립표로 되지 않고 준연동이랑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게 된다면 위성정당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위성정당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말 여야 똑같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정당 또 만들지 또 왜 합니까? 그렇게 사과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확실하게 그 결정을 좀 내려주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명확히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벌써 뭐 전당원 투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에 반대해왔던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에 별로 논할 가치가 없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난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한 데 이어서 위성정당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의총을 소집해가지고 의원들 다 끌어올려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위성정당 방지하고 연동형 유지하는 걸 골자로 이 법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지금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서 또 유불리 계산하고 또 국민의힘 핑계 되면서 그러면 민주당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또 그에 대한 사과에 넣고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그런 정당이고 거짓말하는 정당 거짓말하는 정치인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어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도 국민들은 믿지 못할 거다. 그 점을 우려해서 이게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81명. 물론 전 그분들의 주장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을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상 위성정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시민사회나 소수정당들하고 줄 세워서 의석 나눠먹게 하고 그 틈에 자기들도 좀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그건 변형된 위성정당이죠. 그래서 정도대로 하자. 47석 지금 연동형으로 다 나왔는데 그 제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들든 말든 안 만들면 된다.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거다. 이렇게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다. 저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준연동제로 그대로 가느냐 병립표로 회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3지대 이합 집산하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약속을 깬다는 그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일부의 주장은 뭐가 있냐면요. 이낙연 신당에 우리가 자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청래 최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데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에게 우리가
비례대표 비례 의석을 몇 개 줄 수는 없다라는 아마 네. 그런 감정적인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저는 악질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정략적인 계산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정을 해라.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낙연 신당에게 자선할 수 없으니 그대로 과거로 가자고 할 것인지 네. 그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긴가민가 지금 미적미적 거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도 보면 우리 시종일과 똑같습니다. 손해 아닌가요? 연동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준석 저희들은 신당, 개혁신당. 지난번에 2020년 전에 2019년에 패스트트랙으로 그걸 할 때도 시종일관 반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반대했던 당이 선거제기 때문에 유성정당을 만들었던 네. 거고요. 유성정당 만들어 저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은 과거의 기존 주장대로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말만 정치개혁이지 사실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투표에 대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왜곡하는 결과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입장이 일관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뭐 지금 제3지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이름을 이제 만든 겁니까? 개혁 미래당. 맞죠? 아직은 가칭입니다. 예. 가칭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그 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선관위에. 새로 미래당이 있어서 예. 이제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 미래당을 썼을 때 유사당명 심사에 걸릴 소지가 있다.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저희 우려고 주말 사이에 그걸 갖다 선관위 못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혁 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당 내부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 창당을 선언하면서 가칭으로라도 당명을 확정짓지 않고 그걸 발표하는 게 네. 적절치 않다 해서 일단 가칭으로 지은 거고요. 공모나 의견을 좀 확인해서 당명을 정식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가 왜 개혁신당을 따라하냐. 예. 뭐 중국집 신장기업했는데 옆에서 네. 잘 나가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느낌을 줬다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선호도가 높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 이름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장명 그거에 절차를 대해서 뭐 거치면. 중국집이니 뭐 예. 이런 걸 거론할 계제인가 싶고요. 네. 일단 어제로 이제 정치적 통합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공동창당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2월 4일 날 지금 창당대회를 2월 4일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상 법적 요건은 다 갖췄고 이제 양측의 그런 이제 지도 체제, 뭐 실무 체계 이걸 통합하고 인선하고 정리하는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동창당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이라는 단어, 뭐 개혁신당, 개혁미래당이니까 개혁자가 공통으로 돼서 뭔가 제3지대 어떤 빅텐트 가능성, 개혁 자체는 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으로? 아직까지도 무당층이 상당 네. 부분 지지율이 나오고 또 제3지대 신당을 찍겠다는 분들이 일종의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부분의 제3지대 빅텐트가 단일하게 쳐질 수 있을지는 끝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가장 큰 난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저는 이제 기득권 유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면 이준석 신당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앞서가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개혁미래당으로 가칭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의 이낙연 신당 자체가 사실상의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자를 써서 뭐 중국집 신장개혁 하는데 옆에 뭐 상호를 갖다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신경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신경전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우위다, 내가 주도권이다, 아니다, 지켜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양 진영의 단일화된 어떤 빅텐트나 또 단일 통합 정당으로 쓸 수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지지율 싸움일 겁니다. 지지율 싸움에서 누가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주도권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의석수의 문제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면은 번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의당이 6석이 남아 있습니다만 정의당 6석보다 누가 더 많은 의석 현역 의원을 가져가게 되면 번호를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번호를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지금 처음에 시작은 뭐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지지율이 좀 더 빠지는 형국이고 제가 볼 때 현역 의원이 더 이상 합류하지 않는 형국이고 이준석 신당이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했던 분들이 전부 다른 길로 이원주 전 의원도 뭐 다른 길을 택하고 네. 있고 박원석 의원님도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고 사실 천하용인 중에서도 일정 부분 빠져나가 있고 그래서 새로 합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이 저는 이준석 신당에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개혁미래당으로 모아지는 저분들이 더욱더 많은 세력을 더 규합해서 더 또 현역 의원을 데려와서 할지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지 저는 거기가 주도권 싸움, 삿바 싸움의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천 앞으로 이게 뭐 이런 예. 통합의 과정에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지금 이 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네. 양당 정치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국민들이 조금 희망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얼마나 이제 진심을 갖고 임하느냐 이 문제일 거라고 보여.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념에도 차이가 있고 가치에도 차이가 있고 또 정책적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조정 불가능한 차이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한국 정치에 이런 양극단화된 정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이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단지 선거를 위해서 한번 양당과 대등하게 겨뤄보기 위해서 하나의 기호를 갖고 출전하는 것에 만족하는 예. 혹은 그걸 목표로 하는 그런 결합이라면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국민들도 거기엔 별로 감동을 못 느끼고 이게 반윤도 반명도 아닌 공통의 가치가 뭐냐.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가 뭐냐. 이걸 국민들한테 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닌 한쪽은 반윤의 깃발 한쪽은 반명의 깃발이라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준석의 깃발은 반윤의 깃발로 보이고 이쪽 뭐 이낙연 뭐 또 원칙과 상식 이 저희들의 깃발은 반명의 깃발로 보이는데 예. 아니 반윤 반명에서 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의 결과라는 게 뭐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와 닿겠습니까? 그게 아닌 이 삼지대 정치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방향을 물꼬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결국 기호 3번으로 하나의 삼지대 빅텐트로 모이느냐 못 모이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 3번으로 다 모이려면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그 눈에 띄는 게 예. 이준석 신당의 유승민 의원은 불참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니까 불참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준석 대표와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예.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 여론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예.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나 또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권 안에서는 과연 저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들이 사실상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네. 합류하기로 예정됐거나 합류하기로 충분히 예상됐던 분들조차도 자꾸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먼저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만나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방송에서만 나와서 오기를 바란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방송에 떠들 게 아니라 가서 조용히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치적 미래를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거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방송에서 와주시길 바란다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잔류하기로 한 건 너무 다행스럽고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저는 갈수록 이준석 대표 신당은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신당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개혁미래당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좀 와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제 고민하는 의원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그 고민의 갈래도 여러 가지죠. 비단 공천만이 아니고 네. 지금 먼저 이제 탈당한 세 분의 의원들처럼 언제까지 이 정치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있고 다만 이런 분들이 선뜻 결단을 못 내리는 건 결국 지금 이 선거의 구도라는 게 이 반윤 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하는 게 맞나? 어쨌든 이 정권을 좀 심판하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칫 이게 신당으로 나갔을 때 그런 어떤 구도에서 이탈하고 그걸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약점 그러니까 내재적인 한계,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신당에 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개혁미래당의 1차적인 총선의 어쨌든 전략이자 목표도 네. 지금 어쨌든 지난 2년간 보여왔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고 심판이지 이게 무슨 반명을 위해서 이런 당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판이 좀 눈에 띄는 재판이 있는데 사법농단 사건 재판 네네. 5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전부 무죄가 났어요. 지금 네. 47개 혐의 또 재판 판사가 뭐 10대 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한동훈 두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은 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어떤 말이나 입장을 꺼내기가 좀 난처한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농단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의 그렇죠. 연장선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이렇게 무리하게 사실은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또 구속하면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서 비롯한 이 전반적인 적폐청산의 큰 범주가 사실상 무리할 정도로 이게 전 영역에 걸쳐서 법적 절차나 법적 어떤 그 범죄 혐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라는 저는 사후적인 저는 입증이 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가 또 있기 때문에 책임자예요, 조사 책임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좀 난처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검찰 측에서 또 2심 지금 뭐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또 여야 정치권이 서로 간에 좀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사법부 판결이니까 존중하고요. 예. 되돌아볼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1심이잖아요. 1심입니다. 사법심사는 어쨌든 3심까지 있기 예.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가지고 저쪽 잘못이다. 저쪽에 누구 때문이다.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판결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판결을 되돌아보고 뭔가 이 과정에서 비약이 있었는지 혹은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 수사상에 간과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걸 되돌아볼 문제지, 서로 또 누가 이걸 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있어서 그런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번 설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인물 한 명씩 한번 지목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속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 예. 밥상에 올라가야 되고 네. 올라갈 거다.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심판해야죠. 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밥상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다 국민의힘 쪽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이게 정권에 대한 아하. 주관평가 성격인데요. 네. 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 그 자체적으로 좀 자신의 노선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발광티를 좀 하세요. 남 비판해가지고 좀 표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는 심판입니다. 선거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열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근식, 박원석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